먼저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성제라고 하는 거는 금난수라는 분의 호입니다. 호예요. 근데 이 호를 짓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의 어떤 지명을 따라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유성룡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해는 서쪽에 있는 벼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유성룡 선생님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서해가 있습니다. 서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것처럼 그 자기의 독서 건물 혹은 집의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다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 분들 중에는 자기 집에 태코를 짓는 경우가 되게 많죠. 무슨 제 혹은 무슨 당 혹은 무슨 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태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그 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지은 그 건물의 태코입니다. 그런데 이 성제라는 이 태코 자체가 누가 지어준 거냐면은 퇴계 선생이 지어준 거예요. 퇴계 선생이. 그 퇴계라고 하는 말은 퇴계 선생이 살았던 동네에 그 하천이 이렇게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토계입니다. 토계. 그 토계를 약간 변형을 해서 퇴계라고 지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러간다라고 하는 자기를 은퇴한다, 은거한다 이런 뜻의 의미를 담아서 토를 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는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와 그 지역의 지명을 이렇게 섞어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준 제목은 성제가 아니라 성성제입니다. 성성제. 근데 성성제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그냥 성제라고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을 성자입니다. 깨달을 성.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성성제를 퇴계로 성제로 바꿨고 그러니까 이 호 자체를 통해서 벌써 이분과 퇴계 선생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수학이라는 말은 영어 수학하는 그 수학이 아니고 공부했다는 얘기죠. 공부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겁은 이거는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 과거 시험 공부 혹은 과거 시험과 관련된 일 이게 거업입니다. 직업할 때 그 업자에다가 거는 이게 과거란 뜻이에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과거를 보고 이런 이게 이제 거업인데 저는 이분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공부하고 과거 보고 뭐 이런 게 이제 키워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키워드를 뽑았고요. 이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내용 중에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을 이해하려면 일단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공간 속에서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분이 살았던 이 곳이 지금은 안동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가 안동이 아니라 예안이었습니다. 예안. 지금은 안동시 예안면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안동도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단위였고 그 다음에 예안도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단위였어요. 물론 조선시대에도 안동이 예안보다는 훨씬 큰 도시였어요. 훨씬 큰 도시였지만 어쨌든 크든 작든 독립적인 행정단위였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뭐 너무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행정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의 생활권에 기초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는 훨씬 큰 생활권 안에 속해서 살고 있죠. 왜냐하면은 사는 과정에서 돌아다니고 하는 이 면적이 그 거리가 훨씬 넓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차 타고 한 20분 휙 가면 혹은 30분 휙 가면 되는 거리인데 그거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대단한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이 생활권이 훨씬 좁았고
그 좁은 이유는 면적이 좁은 게 아니라 이동을 걸어서 다니니까 생활권이 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독립적인 생활권에 기초한 독립적인 행정 단위들이 지금은 다 통합돼 있죠.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안동으로 바뀐, 그리고 옛날에는 그 예안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안동 시내예요. 여기가 안동 시내입니다. 안동 시내고 여기 이렇게 흐르는 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요거요. 그거 보이시나요? 거의 잘 안 보이죠? 이게 뭐냐면 안동댐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안동댐이에요. 안동댐인데 안동댐이 결국은 뭐냐면 낙동강 물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던 강이 댐으로 막아놓으니까 물이 쭉 올라오니까 호수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다 호수예요. 그런데 호수는 호수여도 어쨌든 강물을 막아서 생긴 호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동호지만 여기는 다 안동호가 된 거죠. 근데 물길은 위로 올라가면 물길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물길입니다. 이게 물길이에요. 보이시죠? 희미하게 보이시죠? 이게 원래 낙동강이에요. 원래 낙동강이 저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안동 시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산서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종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서원에서 이렇게 뒤에 산길로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 자기 집이 나와요. 태계 선생님. 옛날 그 선비들이 서재를 지을 때 저렇게 짓습니다. 산등성이 하나 넘어서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게 서재로.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낙동강이 원래 흐르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여기를 갈 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 길이 없었어요. 이 길이 없고 요 밑으로 길이 있었어요. 요 밑으로 길이 있고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은 여기다, 원래는 집이 여기고 여기가 요 앞에 하천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요 물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요게 토계예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은 원래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집을 짓고 살았고, 그 다음에 요 산길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도산서원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부포가 어디냐면은 여기인데, 이 부포가 이 성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동네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자가 됐냐? 동네 사람이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는 얼마가 나냐면 태계 선생은 1501년생이고 성재 선생은 15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차이가 나는 거죠. 30년 차이. 그러니까 성재 선생이 처음 태계를 만났을 때 20살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때가 태계 선생이 나이가 50이었어요. 자, 그런 얘기 정도를 일단 첫 번째는 이황의 예안 제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태계 선생은 뭐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태계 선생이 조선 성리학을 딱 이렇게 기초를 만든 거예요. 처음 조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기초를 딱 닦은 분이 태계 선생인데, 언제 닦았느냐? 젊었을 때부터 닦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40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43살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럼 언제 태계학을 만들었냐면 43살에 당시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레짐작을 하는 게 뭐냐면 조선은 유학의 나라니까 조선은 초기부터 주자학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주자의 전서가 들어온 게 언제냐면은 1543년이었어요.
1543년. 그러니까 주작을 하려면 주자가 남긴 모든 글을 정리한 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들어왔냐면 1543년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책 선생이 이제 조정에서 결서를 하고 있다가 그 책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지금 그 벼슬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짬을 노리고 있다가 한 5, 6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48, 47, 48쯤에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나는 내려가겠다. 이제 낙향하겠다. 라고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당시 조정에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만두고 내려가지 말고 고향 근처에서 수령을 해라. 라고 해서 풍기 수령으로 발령을 했어요. 풍기 수령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가 풍기 수령을 그냥 사직을 하고 다시 고향 예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앉아서 뭘 했냐면은 엄청난 분량의 주제 전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해요. 고향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100권이 넘어요. 주자서조료가 100권이 넘어요.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이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거를 발췌하고 주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를 하고 그 발췌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설을 붙이기 시작해요. 주회를 붙이기 시작해서 그걸 다 모은 책이 뭐냐면은 그게 주자서 저료입니다. 주자의 책을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말 자체가 주자서 저료. 이 주자서 저료가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선 성리학은 뭐냐 하면은 주자서 저료에 대한 자기의 이해를 쓴 게 이후에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그냥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를 만든 분이에요. 세계는. 근데 이 주자서 저료를 발췌하고 주회할 때 이게 너무 많은 양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뽑아서 주회를 해놓으면 지금도 그러거든요. 논문 쓰고 공부할 때 보통 사람 우리들도 논문 쓰고 그럴 때는 그냥 막 입력을 해요. 어지럽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걸 차례차례 정리를 하면서 요약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선생님이 발췌해서 막 짝거려 놓은 거를 이제 또박또박 정설을 하는 거예요. 정설을. 누가 했냐 하면 아들, 조카, 제자들이 나눠서 교정 필사를 했다. 필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교정이 필요하냐면 쓰다가 잘못 쓰기도 하죠. 잘못 쓰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자도 있고 쓰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막 쓸 때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거는 글자가 틀렸네. 글자 바로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또 바꿔 알아보게 정설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누가 했냐면은 아들, 조카, 제자들이 나누어서 했는데 제자로는 딱 두 사람이에요. 첫째가 누구냐면 월천 조목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금난수 이 두 분이 합니다. 조목하고 금난수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 그러니까 예한 제자들이에요. 예한 제자들. 그래서 처음에 주자서조료의 초고가 완성된 게 1560년인데 이때 이제 이황의 예한 제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명.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조목하고 금난수인데 이 월천 조목이 호가 월천인데 이 양반이 지금 도산서원에서 되게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에는 사당이 있잖아요. 그 사당 이름은 상덕사라고 하는데 그 상덕사의 유일한 배양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조목이에요. 유일한 배양인물. 자기 선생님 제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명, 정말 수백 명이거든요. 그 중에 딱 그 선생님과 함께 갇힌 사당에서 유표를 놓고 배양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월천 조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황의 예언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태계 선생은요 살아있을 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그냥 43살 전까지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 정도였어요. 착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친구 혹은 공부를
공부를 잘하는 친구. 그런데 주자성 조조가 나오면서부터는 레벨이 달라져요. 레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혀 다른 책인데? 그러면서 책의 선생은 나이가 70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막 전국적인 인물이 됐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더 유명해졌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퇴계가 되는 건 언제부터냐면 50부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퇴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쯤 됐을 때의 제자들은 그냥 얘 안에 있는 사람들 정도가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안을 넘어서 다음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안동 제자들이죠. 당연히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근데 여기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퇴계 선생은 거의 평생을 사화가 있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의 그 7형제 중에 문과국제자가 2명이 나오는데 퇴계 선생이 이제 막내예요. 7째여서 막내여서 문과국제를 하는데 둘째 형이 또 문과를 급제를 했어요. 둘째 형이. 근데 이 둘째 형은 이 사화 중에 죽어요. 사화 중에. 언제 죽냐면은 1545년인가 6년인가 죽어요. 그러니까 1545년인가 6년인가 죽으니까 퇴계 선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50 다 되도록 사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사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퇴계 선생이 살아있을 때는 당시의 선비들은 어땠냐면은 꼴보기 싫어가지고 벼슬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조정의 훈구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저 밑에서 벼슬 할 수 없어. 라고 자발적으로 벼슬을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 하면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그런 사화의 시대가 끝나요. 선조가 언제 즉위를 하냐면 1567년에 즉위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퇴계의 제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제자들은 자 보세요. 지금 나이를 보세요. 1516년, 1512년, 23년, 26년, 25년, 31년, 40년. 오늘 하는 금난수 이 성재 선생도 1530년생이에요. 자, 1530년생이면 과거를 보지 않는 때예요. 선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만 했냐면 대부분 다 생원이나 진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시험이 문과고요. 그게 이제 최종 시험이고, 그리고 중간 시험이 뭐냐면 사마시예요. 사마시는 생원과라고 하는 시험 과목이 있고, 혹은 진사과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진사과는 글쓰기를 테스트하는 거고, 생원과는 경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붙으면 문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생원 진사시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문과하고 생원 진사시가 좀 다른 게 생원 진사시를 붙으면 일단 지식인,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슨 라이센스 뭐라 그럴까? 어디에 등록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생원 진사가 됐다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벼슬을 하려면 문과를 붙어야 됩니다. 제대로 벼슬을 하려면. 그러니까 문과 시험은 자격 시험이고 그 다음에 입사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과 시험은 입사 시험이고 생원 진사 시험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인증 시험이에요. 인증 시험. 그러니까 이 초기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원 진사시 중에 하나는 다 붙었는데 문과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퇴계 선생이 유명해져서 1560년 이후에 제자가 되니까 60년대 후반에 제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김성일, 유성룡이에요. 나이를 보세요. 38년, 42년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젊어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을 때 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문과를 봤어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출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1세대 제자들은 퇴계 선생이 퇴계학을 만드는데 그 일부로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과거는 안 봤던 사람들인데 2세대 제자들은 어때요? 그 과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문과를 보고 출세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퇴계 제자는 누가 될까요? 2세대 제자들이 퇴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좀 보면 퇴계 진짜 제자들은 1세대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고 답하고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뭐 이런 제자들은 1세대 제자들이에요. 2세대 제자들은 이미 퇴계는 그런 수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자 금난수는 1세대 제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분이 성제라는 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1530년에 불알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포예요. 부포. 그 도산서원 앞에 흐르는 낙동강 건너편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그것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대도시에 지역마다 지역 개발이 되죠. 신도시가 개발이 되죠. 그렇죠? 대구도 신도시가 개발이 되잖아요. 저 때는 안동도 저랬어요. 안동에 중심부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다가 거기서 좀 사람들이 밀집해지면 농경지도 부족하고 뭐 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지역으로 나가서 좀 농사가 좀 괜찮은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일종의 지역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동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안동 안에 있는 주변 지역, 안동의 주변 지역이 개발될 때 그 주변 지역이 개발되는 중에서도 부포는 좀 늦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면 이 지역 개발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먼저 어떤 사람이 딱 거기 가서 농경지를 확보를 하고 일단 경제력을 갖춰요. 그러고 나서 경제력을 갖추면서 자기 자식들은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첫 때에는 되게 시험을 못 붙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 때쯤 되면 이제 생원이나 진사가 나와요. 그리고 한두 대 더 지나면 이제 드디어 문과국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역 개발이 먼저 된 곳에 문과국제자가 먼저 나와요.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표는 안동 주변에 개발되는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성제 금난수는 생원 정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포와 이웃한 예안 둔천 같은 경우는 이흥보 집안, 그 다음에 온계는 이황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황의 숙부가 이유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지역 최초의 문과국제자예요. 그 다음에 오천의 광상김씨. 그래서 이런 조금 먼저 개발이 된 지역은 15세기 말에 벌써 문과국제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금난수가 살았던 성제 선생이 살았던 이 부포 지역은 아직 문과는커녕 사마시국제자도 없었을 거예요. 아직. 그러다가 1549년 20살이 되던 해에 이때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막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치열하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일단 집안에서 먼저 공작지를 개발해가지고 경제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애들 빡세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빡세게 공부시켜서 그 중에 어떤 똘똘한 애가 결국 시험 통과하고 그러면 집안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그 성제 선생은 퇴계와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금난수는 21살이 되는 해에 월천 조목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월천 조목은 152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성제보다도 나이가 6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난수가 조목한테 배워요. 처음에 조금 배우다가 조목이 야 그러지 말고 너는 내 벗이야. 뭐 제자가 아니고 너는 내 벗이고 처남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가서 우리 선생님을 배워야 된다. 라고 조목이
그 태계 선생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참 이렇게 이제 그 묘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계 선생이 다 때려치고 고향에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549년이에요. 그러니까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던 타이밍에 이제 1150년에 만났고, 그리고 그때 한 번 이제 내려오고 나서 영원히 안 올라온 게 아니고요. 워낙 명성이 높아가지고 중간에서 계속 조정해서 이제 벼슬이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막 거부하다가 그러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잠깐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막 이랬던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552년에 다시 서울에 가서 벼슬을 하다가 한 3년 정도 서울에 체류를 해요. 이때는 또. 그러니까 이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학업을 계속 체크를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 인터넷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성재한테 보내는 이황의 편지를 보면, 야, 한 가지. 지금 성재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강의의 주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퇴계 이황이니, 뭐 학봉 김성일이니, 서해 유성룡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근데 성재 금난수는 굉장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 같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이 간다 그럴까? 왜냐면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그런데 왜 이 양반이 지금 우리의 강의의 소재가 되냐면 이 양반이 일기를 남겨놨어요. 일기.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은 그 일기에 기초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섞어놓은 겁니다. 이게 보면은 기록을 남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때 금난수에게 보낸 이황의 편지에 보면 이런 편지가 나와요. 경외로 서울과 지방에 걸쳐서 과거 시험 결과 방이 붙자. 이제 과거 시험 받고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합격, 불합격을 놓고 사람들이 물결이나 구름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본도의 방에, 그러니까 이 경북 쪽의 방에는 그대의 이름이 없으니 나로서도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대가 나에게 보내준 편지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고 산간에다 초가집을 짓고 바야흐로 옛 학업을 닦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맛보지 못한 바를 맛보고 있다 하니 산간에다 지은 초가집이 뭐냐면 성재예요. 남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더욱 사랑스럽고 가상히 생각합니다. 그 뜻을 오래도록 더욱 굳게 하여 남의 말에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은 굴궁에도 변하지 말고 부귀영화를 상하는 마음에 옮겨지거나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이 초야에 이름 없는 사람들은 가끔 제공 하나도 부재할 수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버이 마음에 자제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입신양명하는 데 있으니 말세에 과거 보는 일을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해서 과거 공부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참 미묘한 게 뭐냐면요. 조선시대의 공부와 지금의 공부는 말만 똑같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유용한 지식을 얻어서 나의 상품 가치를 높여서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도 가능해요. 너는 공부하랬더니 왜 책이나 읽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의 공부는 뭐냐면요. 좋은 사람 되는 게 공부의 목적이었어요. 조선식으로 말하면은 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너는 배웠다는 놈이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거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가 의대를 가거나 기계공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는 거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달라진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군자가 되는 거고, 군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아들,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부인,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이런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상관오륜이에요. 사람들은 상관오륜 그러면은 굉장히 무슨 고리타분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공부는 좋은 사람, 군자가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 관계의 중요한 관계들은 지금 말한 그런 관계들이고,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사람, 공부를 하는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옛날도 공부라고 그러고 지금도 공부라고 하지만 그 공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취직도 해야죠. 딜레마가 그거예요. 취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민은 퇴계도 이런 고민을 하고요. 심지어는 주희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주작을 창시한 주희도.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해법은 뭐냐면요. 야, 과거 같은 건 빨리 해치워버려. 빨리 붙고 그 다음부터 그런 공부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해. 이게 해법이에요. 문제는 과거 붙는 게 무슨 동네에서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 붙는 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가 뭐냐면 과거하고 무슨 사법고시를 거의 비슷하게 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난이도나 뽑는 비율로 보면요. 과거 시험이 지금의 사마시, 그러니까 생원 진사시 붙는 것보다 지금의 그 사법고시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경쟁률이나 공부한 비율이. 그런데 생원 진사시에 붙은 사람이 한 5분의 1쯤 문과에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방에 있는 옛날 고을들의 괜찮은 집안들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뒤져보면 제일 괜찮은 집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때 진사하신 분들, 그런 생원하신 분들, 이게 다예요. 문과국제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 양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빨리 젊었을 때 해치워버리고, 이게 어떤 사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화도 있어요. 참 이이 같은 경우에 이이가 이제 되게 이 나이가 금난수가 이이보다 6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근데 이이는 워낙 똑똑했어요. 워낙. 그래서 이제 조정에 와서 막 명성이 처자하니까 임금이, 아니 당신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공부를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참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계속 후속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험 공부를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인식이 그거였어요. 현실적으로 취직도 해야 되지만 공부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난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 공부가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금난수는 과거 시험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마치 저건 신포도하고 비슷해요. 막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결국 안 되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금난수는 이때는 어쨌든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퇴계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퇴계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언제 시작이 되느냐? 퇴계가 49살에 내려와서 70에 죽기까지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20년 동안에. 근데 그 과정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자교진이 얼마나 많냐면 본편이 100권, 별집이 11권, 속집이 10권 다 하면은 121권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정말 복잡하게 이럴 데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앉아서 읽으면서 아주 제대로 된 요약본을 만든 게 주사서 저런데 금난수는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조월천, 조목이 이제 월천이 호고 월남하면서 독서하고 주자서들을 베껴 쓰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특혜 선생님이 보낸 편지에 본 뭐라고 하냐면 사경이 월천 조목의 자예요. 자. 이 여러분 그 자하고 호는 좀 다른 게요. 자는 대등하거나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자로 불러요. 대등하거나 그러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자를 부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거는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친구 사이나 아니면 자기 아랫사람 부를 때는 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은 월천의 그러니까 조목의 자고 사경이 베껴 쓴 게 반이나 되는데 문어는 금난수의 자예요. 문헌과 교대에서 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모두 쓰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고장의 성대한 문화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고장에도 글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월나람이 어디냐면요. 여기 농운정사가 어디냐면은 도산서원입니다. 농운정사. 그러니까 여러분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살았을 당시에는 도산서원이 아니었어요. 도산서당이었어요. 그냥 건물 한 채, 건물 두 채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채인데 그 중에 한 채가 퇴계 선생이 쓰던 도산서당이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제자들이 숙박을 하는 건물인데 그게 농운정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산서원 안에 있는 겁니다. 다. 그리고 도산서원은 나중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크게 확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도산서원을 몰라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월남정사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양반이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들어보니까 학업에 대한 열정이 줄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죠. 열심히 했다가도 관심이 식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 당시에 또 되게 많이 가서 공부를 했던 게 그 뒤쪽에 보면 청량산이 있습니다. 그 청량산에 가서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청량산에 가가지고 1564년도 1564년이니까 금난수가 1530년생이니까 34살, 35살이 됐을 때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청량산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을 보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감회가 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예.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내가 여기서 지었던 시들을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근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두 고인이 됐으니 그 감회를 더욱 견딜 수가 없다. 그 중에서 더 부끄럽고 한스러운 것은 자기가 젊었을 때 산에 막 들어왔을 때는 마음을 씻고 생각을 떨쳐내고 책상에서 책을 보면 심신을 가다듬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다른 세속적인 일에 휘둘리거나 일 때문에 곧장 나오게 되어서 공부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래서 청량산 밖으로 나오자마자 귀로 듣는 소리나 눈으로 보는 빛깔이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나 행동에서 지금은 한 가지도 내가 볼만한 게 없게 됐으니 오히려 세속에 빠져 사는 헛된 부림만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헤매다가 끝내 성인이 되고 우리는 후회 막급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방황을 하면서 퇴계한테도 그게 이제 뭐 고민이 되니까 그때 자기 선생한테 퇴계한테 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에 대해서 퇴계가 답한 거예요.
이 편지는 뭐라고 했냐면 뜻을 세움이 강하지 못해서 강화하는데 힘이 없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대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대가 뜻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배우기를 강하게 못했고 강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배우기를 이미 늦게 했으니 이것은 참 근친스럽습니다. 근일 회암서를 여러 번 회암서는 회암이 저기 주자의 호입니다. 그 회암서 그리고 주자의 책이에요. 회암서를 여러 번 읽었더니 차차 처음보다 달라지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배움에서 얻음이 있다는 증거라 매우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우선 과거 공부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힘쓰기를 즐겨하지 않을 뿐인데 그대는 그런 병통이 없으면 힘쓰기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잘 안 돼. 그리고 더 이상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또 선생님도 안타까워 와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현실이 아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시험 공부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공부를 계속하지. 아니 좋은 사람이 되는 공부? 그 말은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좋은 사람이 되고 이게 나의 현실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퇴계는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퇴계는 안동 사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서울 사람이에요. 그 출신이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퇴계학은 뭐냐면요. 당시 서울에서는 한양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 세력인 살인과 그 이전에 기득권 세력과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사화도 막 일어나고. 그럼 퇴계학은 뭐냐면은 이 살인들이 도덕적, 학문적 정당성을 딱 뒷받침해 준 책이에요. 그러니까 퇴계의 머릿속은 안동의 현실이 아니라 서울의 현실이 퇴계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생의 그 이론이 너무나 명료하고 훌륭하니까 그 젊은 나이에 20대의 제자들이 확 거기 빨려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30이 되면 이제 자기 현실이 생기죠. 자기 현실이 생기잖아요. 그 현실은 선생님의 현실이고 나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공부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난수는 그걸 말로 할 수는 없었고 사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로 학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면 20대 그 사람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럼 거짓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여러 번의 열정을 받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사라지는 열정이라고 해서 그 전에 열정이 아닌 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태계 선생은 1570년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선생이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이미 돌아갈 당시에 퇴계는 뭐 전국적인 그 조선 최고의 스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 제자들이 문과를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다가 낮은 벼슬자리가 되려고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제 퇴계 선생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워낙 이 양반이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해져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씩 과거 관직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높은 관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성제 금난수도 1561년에 생원시에 합격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원 진사시하고 문과는 좀 성격이 달라서 생원 진사시는 일종의 지식인의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 시험이고 문과에 붙는 거는 취직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세대 제자들은 문과는 안 받고 행원 진사시 중에 하나는 다 붙었다. 지금 1세대 제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이때 1570년 이후에 퇴계가 사망한 1570년 이후에 쭉 이제 벼슬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제 다 그만두냐면
1589년에 조정에서 기축옥사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이제 큰 당쟁이었어요. 근데 이 기축옥사는 동인과 서인 간의 큰 갈등인데 이 퇴계 선생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동인이었습니다. 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인들이 이때 기축옥사를 아주 크게 탄압을 받으면서 이 동인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잘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퇴계 제자들이 다 돌아오죠. 그래서 그 성제 금난수도 1579년에 천거가 돼가지고 벼슬을 하기 시작해서 1590년에 파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요, 그 한 사람만을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집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생활을 하는데, 간단하게 관직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재능 참봉, 이게 참봉이라는 게 아주 가장 낮은 관직이에요. 능참봉이라고 하죠. 제일 낮은 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개성에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계는 원래 부인이 처음에 함흥에 있을 때 결혼을 했고 나중에 개성으로 와가지고 2번 결혼을 했는데 함흥에 있던 부인은 고려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그 첫째 부인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부인은 개성에서 얻었는데 사실은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게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과 2번째 부인의 자식들 간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이 신의 왕인데 여기 능참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경주에 있는 이성계 어진은 뭐냐면 임금의 초상화가 어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진이 참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근데 그 어진 중에 지금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는 몇 개 중에 하나가 태조 이성계 어진이에요. 여러분 한번 태조의 어진을 한번 보세요. 전혀 문신의 느낌이 없어요. 이 사람 정말 센 무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그 경주에서 생활을 했고 잠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경릉은 이제 성종 임금의 부모의 무덤인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역이요. 왜냐면 일산이에요. 일산. 지금 말하는 일산입니다. 여기가. 그쪽에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경주에서 생활할 때는 아닌데 이 개성이나 이 경릉에서 참봉을 할 때는요. 그 직장은 저긴데 생활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능참봉이라고 하는 게 하는 일이 매일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월초하고 중순에 제사 지내는 일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가 있으면 한 2, 3일 그때만 가 있으면 되는 일이어서 생활은 서울에서 집을 얻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있을 때는 물론 그렇게 못했고요. 근데 이제 4번째 장원고 봉사 직장 시절은 이거는 지금 서울의 직장이 서울인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그 서울경찰청 앞이에요. 그 경복궁역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은편 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면 장례원 사평 자리인데 장례원이라고 하는 요 직장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교보문고 건너편, 그 광화문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그 건너편이 장례원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2개는 서울이고 그 직장도 서울이고 살기도 서울에 살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3번째는 직장은 개성과 일산이지만 일이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제사 지내는 때 이외에는 서울에 와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 있을 때는 못 그랬죠.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뭘 여기서 봐야 되냐면요. 금난수가 관직에 나간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자연스럽지가 않냐면요. 첫 관직에 진출한 나이가 50세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힘든 일은 아니지만 몸을 써야 되는 일이고 명예로운 자리도 아니에요. 왜 굳이 50이 돼서 평생 예안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 멀리까지 가서
관직 생활을 했지? 무슨 뭐 명예로운 자리도 아닌데?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른 목적이. 그래서 실제로 이때 보면은 월전 조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높은 벼슬이 내려왔는데도 실제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금난수는 10년 동안에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내려온 관직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중간에 그냥 내려온 적이 없어요. 50에 나가서 잘릴 때까지 계속 있다가 내려왔어요. 고향으로 왔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관직에 대한 욕심 때문인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직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객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도 않고. 자,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때부터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은한수가. 자기도 과거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선생이 그렇게 과거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할 때는 과거 시험 한 번도 안 보더니 선생 죽은 지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50이 넘어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아들들하고 같이 과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금난수의 아들이 금난수가 4남 1녀였어요. 4남 1녀였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금경, 금업, 금계, 금각이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재주가 있는 애가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막내 각. 근데 얘는 일찍 죽어버립니다. 일기에 그게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경주에 있는 동안에는 본인도 아들들도 일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기간에 있을 때는 본인도 과거를 보고 아들들도 계속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금난수 자신이 마지막에 과거를 언제 보냐면은 1587년에 1587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58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문과에 응시해서 불합격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좀 있다가 심하게 알아요. 앓고 난 다음에 일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참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5월 23일 날 아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팔자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팔자에 대해서 물은 얘기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일기에 팔자에 대해서 물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과거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해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팔자에 과거에 붙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강한 욕망이 있었고 계속 떨어졌죠. 자, 1587년에 마지막으로 과거를 봤고 근데 1588년과 1589년의 고통과 결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88년 7월 달에 막내가 이질 증상이 들면서 10일 날에는 첫째와 셋째가 생원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때 막내가 증세가 굉장히 악화가 돼요. 굉장히 악화가 돼서 8월 21일 날은 금각 막내에게 약 쓰는 것을 멈췄다 이렇게 일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일 날 일기에는 이게 이제 일기 내용이 뭐라냐면 청대가 끝나기 전에 이 청대가 뭐냐면요 직장에서 이제 장보 감사 그걸 할 때 그 직장에서 이게 그 물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기적으로 조선 시대에는 그 장부에 있는 거와 실제 물건이 있는 거가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할 때는 사원부 사관원의 관리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하나 대조를 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청대라고 합니다. 청대. 이 대는 뭐냐면은 대간이라는 뜻인데 대간은 뭐냐면 사원부의 관리를 대간이라고 하고 사관원의 관리를 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대간이라고 불렀는데 청대라고 하는 거는 대간을 요청해서 재물조사하는 거예요. 재물조사.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중에 가게 병 때문에 대간에게 고하고 중간에 먼저 집에 돌아왔다. 가기 미움도 끊고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애처로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다. 라고 써있고
다음 날에는 아이 각이 머리에 식은 땀이 나고 열이 멎었으며 미음을 마시고 이기 승향탕을 복용했다. 밤에 이리저리 뒹굴며 몹시 고통스러워하더니 새벽에 날이 밝으려는 즈음에 기가 끊어졌다.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8월 25일이잖아요. 근데 8월 29일 날 첫째하고 셋째가 생원시 중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원 진사 시험이나 과거 시험이나 이 시험 자체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가요. 며칠을. 그런데 이때 9월 1일 날 시험장에 들어가요. 막내가 죽었는데 형들이 시험장에 들어간 게 형들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갔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막내가 죽었는데 첫째와 셋째가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금난수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굉장히 무서운 진념이에요. 무서운 진념. 그리고 이제 9월 8일 기사에는 발인했다. 두모포, 여기가 어디냐면 마포예요, 지금. 마포. 마포에 포라고 하는 거는 한글한 뜻이죠. 그렇죠? 마포에는 배가 들어갔습니다. 배가 들어갔어요. 두모포로 가서 배에 싣고 마장머리에 이르러, 마장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양재동 쪽입니다. 머리에 이르러 송별하고 돌아왔다. 가슴을 저미듯 애통하고 정신이 넘어요. 어쩔 줄 몰랐다. 이게 이제 가장 아끼던 막내를 잃고 난 소회를 이렇게 간단하게. 또 사실이었겠죠, 당연히.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589년도에 큰아들 경이 생원시, 둘째 아들 어린 진사시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가 87년에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막내가 죽었고, 첫째와 셋째는 과거 시험을 계속 받고, 그 다음에는 생원 진사시에 붙습니다. 저 아이들이 계속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거는 금난수가 서울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89년도에는 외동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험은 일단 집안의 프로젝트예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집안 단위의 사업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집요하죠. 아니 막내가 죽었는데 무슨 그까지 시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금난수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럴 때 사실 금난수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난수를 이황제자 금난수의 입장, 그러니까 금난수를 이황의 제자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금난수가 안 보여요. 왜 그렇죠? 이황의 제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금난수는 뭐 대단할 게 없어요. 대단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아요, 우리. 저 같아요. 그런데 제자의 관점에서도 희미해지고 더군다나 이황은 죽고 나서 더 유명해졌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황은 문인록이 있어요. 그 문인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인록에 등장한 인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제자 집단에서 그 엄청나게 뛰어난 제자들 사이에 섞어놓고 금난수를 보면 금난수는 보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보지 말고 금난수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금난수에게 중요한 시기는 20대인 1550년대와 50대인 1580년대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20대는 스승이 알려준 새로운 학문을 익히려고 정진했던 시기예요. 우수함과 관계없이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뭐 그건 진실입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봐서 대단한 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50대는 고향을 떠나서 50대 내내 50에 첫 관직을 지냈으니까요. 50에 딱 지냈으니까 50대는 고향을 떠나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의 과거 시험과 관련된 걸 겁이라고 했죠. 겁에 매진했던 시기여서 20대의 모습으로는 50대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20대의 모습으로는 50대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둘 다 금난수의 생애였던 겁니다. 둘 다. 자, 이황의 제자 금난수는 좀 전에 제가 그 이황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 속에서 보면 금난수는 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말을 또 뒤집어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황의 제자들은 유성룡 같은 제자들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금난수 같은 제자들이 더 많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금난수 같은 제자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수적으로 당연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 그게 무슨 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세계의 제자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그래봤자 여럿인 거지. 근데 세계의 문인록에 적혀있는 제자들은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이왕의 예한 문인들의 전체를 보면 오히려 금난수 같은 인물이 더 많았어요. 그들은 스승이 제시한 학문의 길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선생이 그를 베끼고 이해하고 교정하고 이런 일을 했던 거지 그게 자기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황이 말한 새로운 학문의 길에 아주 뜨겁게 공감하고 반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 그럼 이제 존경해야죠. 당연히. 이황의 예천 제자들은 기꺼이 과거 시험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려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시기에 상화 때문에 벼슬에 나갈 수 없었던 객관적인 조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어쨌든 나는 공부로 내 생활을 마치겠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유학의 본래 목적은 인격적 완성을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출세가 목적이 아니야 라고 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황의 제자들이 뜨겁게 공명하는 그 공간에서 바로 이황은 자기 퇴기학이라고 하는 사상의 성체를 딱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퇴기학 안에는 그 제자들의 몫이 있어요. 그 제자들의 몫. 월천 조목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월천 조목은 선생님한테도 뭐 가차없이 물어요. 가차없이 물으면 퇴계는 그거를 답변을 못해가지고 막 6개월 동안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퇴계의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계의 훌륭한 점은 그걸 한 번도 제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비판을 그대로 받고 자기가 열심히 찾아보고 자기를 개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특히 예한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세대 제자들은 선생을 존경을 하지만 1세대 제자들은 선생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1세대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이황 사후에도 식지가 않아서 이게 이 존경과 사랑의 퇴계학의 구상이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금단수는 퇴계가 죽었을 때 그런 글을 남겼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지만 내가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준 분은 우리 선생님이다. 이렇게 딱 글을 남겨요. 아예. 그래서 이황의 제자 금난수는 분명히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영향을 받는데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은 사회적 관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황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학문이 이런 새로운 학문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오래고 더 강력한 현실이 뭐냐면 조선에서 양반으로 태어난 이상 과거 시험을 쳐서 관직을 지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합격은 개인을 넘어서 가문의 일입니다. 가문의 일. 금난수의 50대는
그 오래된 현실, 조선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기관이고, 사실 금난수 자신은 자기가 32살에 붙은 생원 자격만 갖고도 그 지역에서 유지로서 넉넉히 살 수 있을 그런 조건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금난수가 그 성성제를 짓고 조금 지나서는 고산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또 멋있게 짓습니다. 지금 고산정은 남아있어요. 그 옆에. 그런데 보면 상당히 멋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집 한 채 지어야 되겠는데 하고 딱 지을 수 있다면 그 경제력이 어떻다고 봐야 되죠?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경치 좋아. 집 한 채 지을까? 딱 지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벌써 금난수 윗대의 경제력은 확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32살에 행원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럼 자기가 지역에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50이 돼서 말단의 자리에 한 번도 예안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건 아닌데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 멀리, 여러분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어떨까요? 대구 살다가 미국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미국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했던 거는 그 오래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응했던 기간이고, 50 이후에 객지에서 위관말직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것은 자식들과 본인의 과학 합격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이것이 20대의 현실이 스승에게서 부여받은 현실이었다면 50대의 현실은 자기에게 부여된 또 다른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난수는 놀라운 성취를 합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4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병으로 죽었지만 첫째가 생원시, 둘째가 같은 해 진사시에 붙고 셋째 금계가 생원시 합격을 하고 몇 년 후에, 한 10년쯤 후에 둘째하고 셋째가 문과에 급제를 해요. 한 집안에서 문과 급제자가 2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내는 죽고 첫째는 생원시에는 붙고 문과는 못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둘째하고 셋째는 문과 시험에 붙어요. 어머. 여러분 저기 퇴계 집안에서 문과 급제자가 거의 없어요. 퇴계의 큰아들이 편지를 보면은 그 퇴계의 큰아들은 머리가 좀 둔해요. 그래서 퇴계가 막 속을 끓여. 그래서 그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큰 손주한테 희망을 주는데, 그 큰 손주가 아까 잠깐 아들이 이안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문과에 못 붙어요. 할아버지가 이황인데 또 그래요. 근데 금난수는 살아남은 아들 셋이 지금 다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금계는 이황의 장손자 이안도의 둘째 차라고 결혼을 해서 이황의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스승의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는 수준에서 출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역사회에서 아주 대단한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금난수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황이니 유성룡이니 뭐 이인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니까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하고. 근데 금난수는 어찌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 참 가까운 듯한 그냥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비춰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였던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일반적인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당대에 대단히 놀라운 성취를 해냈던 거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일기를 남겼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